네, 안녕하세요. 스카이에듀 영어 강사 이상일입니다. 2022학년도 수능 결사대 영어 커리큘럼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마 이 영상은 학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시청하게 될 텐데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하는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 제가 작은 선물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선물은 성적표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제 강의를 수강했던 학생이 받은 수능 성적표입니다. 이 친구는 이 성적을 바탕으로 정시의 의대를 당당하게 합격을 했고요. 성적을 보시면 국어 100분위로 치면 국어 100, 수학 100, 영어도 100이었어요. 다 맞았거든요. 그리고 과탐도 99, 99. 그래서 정시를 당당하게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성적표를 제가 올해 수강생 애들에게도 야, 부적처럼 갖고 댕겨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학생들이 이제 개중에는 찍었던 학생들도 있고 아니었던 학생도 있어요. 근데 좀 결과들을 놓고 보면 찍었던 학생들, 이거를 품고 열심히 공부했던 학생들이 또 이번 수능에서도 되게 좋은 결과들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성적을 보일 테니까 한번 화면에 보이시죠? 사진 한 장 찍으셔서 갖고 계시고 마음에 품고 열심히 공부하면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결과가 찾아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죠? 자, 일단 이제 제 소개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를 졸업했고요. 2020학년도에 수능 영어 현강생 기준으로 수강생들 가운데 75%가 1등급을 받았고요. 공교롭게도 제 강의에서는 그래도 좀 공부를 좀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던 결과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치동 현강 수강생 기준으로 증가율 500%를 좀 찍었습니다. 그렇죠? 단기간에 가장 많은 성장률을 올렸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사실 저는 수능 강의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관학교 경찰대 강의도 해요. 사실 인강의 데뷔는 사관학교 경찰대 강의로 먼저 데뷔를 했는데 거기서의 반응이 너무 괜찮아서 올해 스카이에듀에서 수능 인강까지 같이 찍게 되었습니다. 맨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차곡차곡 인지도를 쌓고 올려가서 세 번째 자리까지 올라갔고요. 내년엔 더 기대되지 않을까요? 내년에 여러분들과 함께 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의 결과도 더 좋게 그리고 저의 결과도 더 좋게 만들어가는 강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 부분부터 한번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수능 영어를 가르치는 강사로서는 가장 괴리감이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하긴 합니다. 이게 뭐냐면 다른 과목들은 좀 어떤 공부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막 이렇게 좀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수능은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많은 학생들의 관심에서 좀 멀어져 있는 상태죠. 영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말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영어가 입시에서는 계륵일까? 라는 질문으로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기사 보셨나요? 서울대 4등급, 영어 4등급 받은 학생이 서울대 수시 합격했다. 이런 기사를 보시죠. 저도 그 기사를 보고 나서 깜짝 놀라서 좀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사실 팩트는 맞습니다. 팩트는 맞아요. 근데 그 친구가 영어 진짜 4등급 받고도 서울대에서 합격을 했어요. 근데 과연 이 맥락, 이 팩트만 가지고 전체적으로 일반화할 수 있을지 이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계륵인 건 맞아요. 수능 영어가 입시에서 계륵입니다. 근데 우리가 계륵이란 말에 대해서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계륵이란 단어는 쓸모없고 하찮은 존재를 지칭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삼국지에서 등장했던 표현이죠. 조조가 저 땅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 땅을 갖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땅을 포기하자니 내 계획이 성취될 수 없고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땅, 그게 바로 계륵이었던 거죠. 수능에서 영어가 차지하는 그 비중도 요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 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시에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시에서 올해 연대 같은 경우는 내년에서 이제 수시 최저가 빠졌으니까 서울대 같은 경우를 봐도 지역균형 선발을 보면 수시에서 보시면 최저를 보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탐구 중에 3개에서 2등급을 받아야 된다. 고대 같은 경우도 국수, 영과 탐 중에 3개 합 6등급 이렇게 나와 있죠. 요새 의대, 약대 많이 관심 가지시죠. 수시 최저를 보면 서울대에서는 국수영과 3개가 2등급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화여대 미래인재건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그다음에 영어, 과학 4개 합이 총 5등급이 나와야 되고 또 2개 합이 5등급이 잡혀야 되고 3개 합 5등급, 3개 합 5등급 이 부분이 잡혀 있습니다. 자, 과연 수시에서 영어가 아무 의미가 없을까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최저 기준 가운데 영어가 하나도 빠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거는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수험생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런 대학교를 가고 싶은데 내가 국어도 3등급이고 영어도 3등급이고 수학도 3등급입니다. 그러면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니까 이 상황에선 똑같은 시간 투자 대비 어떤 과목이 가장 점수를 올릴 가능성이 높은지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거예요. 한번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똑같은 시간 투자 대비 성적을 올릴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과목 뭘까요? 영어겠죠. 수시에서도 영어의 중요성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냥 부인할 뿐이죠. 정시는 마찬가지 아닐까요? 정시에서 보시면 사실 정시에서는요, 영어가 1등급이 나왔을 때 메릿은 거의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어 1등급이 2등급으로 바뀌고 또 2등급이 3등급으로 바뀌는 순간 받게 되는 디메릿은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커지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서울대가 정시 영어에서 4등급 맞고도 정시 합격했다. 그거는 서울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서울대는 영어 급간의 차이가 0.5점이었어요. 그러니까 2등급을 받아도 감점되는 건 0.5점이었습니다. 이러니까 영어 4등급을 받아도 총 감점되는 점수는 1.5점이 되니 다른 과목들에서 극강의 1등급을 받았다면 충분히 합격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었죠. 근데 마치 기자가 이거를 오도하는 거죠. 와, 가장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교인 서울대에서도 영어가 4등급 받고 들어갔는데 나머지 대학은 어떻겠어? 영어는 변별력이 없어. 이런 기조였습니다. 그게 맞는 얘기일까요? 서울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교에서는요, 1등급에서 2등급을 바뀌는 순간 평균 4점에서 5점이 감점하게 됩니다. 이러면 정시에서 4.5점은 정말 작은 점수가 아니에요. 0.12점 차이로도 등락이 바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서울대도 이제 달라지게 되죠. 서울대도 내년부터는 그 배점 간의 점수 차이 그 폭을 더 키우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영어 수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정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중요성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나 상위권 대학을 가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 학생에게 있어서는 더 그럴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영어 어떻게 우리는 대비해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가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단과, 그다음에 인강 강의에서는 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영어의 1등급을 얻어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영상을 들으시는 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쟤 뭐 대형 단과 할 수 없으니까, 그 실력이 안 되니까, 또 뭐 인강 못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깔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제가 대치동에선 사진 보이시나요? 대치동에서는 300명짜리 강의는 아니더라도 100명짜리 단과 강의는 하고 있습니다. 대치동에서 현강에서 100명이면 대규모 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스카이드에서 수능 인강까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저 100명짜리 강사예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 100명짜리 수업을 하면서 항상 제가 들었던 고민이 있어요. 어떤 고민이었냐면 1등급, 2등급 초반 애들은요, 수업에 와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정리를 합니다. 그 자기가 어떤 부분은 정리가 잘 됐는지, 자기가 어떤 부분은 정리가 잘 되지 않았는지 스스로 정리를 해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은 저에게 와서 직접 막 질문합니다. 질문할 때도 눈치 싸움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2등급 후반, 3등급, 4등급 학생들은요, 자기가 수업은 열심히 들을지언정 뭐를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뭐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 이 부분들에 대한 스스로의 정리가 안 돼요. 저도 이 부분들이 항상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조교팀과 계속 여러 차례에 걸쳐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학생들의 성적을 관리할 수 있을까, 이 학생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까 항상 고민이었습니다. 이제 그랬던 찰나에 여러 학원들에서 우리의 수능 결사대라는 프로그램들을 의뢰받게 되었고, 이 결사대 프로그램이라면 제가 담당하고 있는 학생들을 확실하게 책임져서 점수를 향상시켜 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형 단과에서 또 인강에서 할 수 없는 프로그램으로 우리들의 1등급을 확보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드릴 수 있게 되는 부분이 되겠죠.
제가 생각하는 수능의 가장 이상적인 1등급을 위한 로드맵은 출발이 문장이에요. 그리고 문장에서 지문 독해로 들어가게 되고요. 지문 독해에서 EBS, 이제 간접 연계로 바뀌게 되겠죠. EBS의 간접 연계, 그리고 파이널로 이루어지는 총 4단계의 수업 커리를 생각합니다. 전 여기서 가장 많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문장 파트예요. 왜 그럴까요? 왜 저는 문장 파트를 가장 많이 강조하고 싶을까요? 이번에 수능에서는 내년부터는 영어에서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냐면 국어랑 수학이랑의 변화랑은 약간 다른 변화예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언매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화작을 선택할 것이냐 이거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겠죠. 그리고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적을 선택할 것이냐 그 다음에 기하를 선택할 것이냐 이거의 갈림길에 놓이게 돼요. 근데 영어 같은 경우는 어떤 갈림길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평가원에서는 내년부터 영어 입시에 대한 부분들을 변화시키겠다고 말하고 있죠. 가장 중요한 변화가 2가지예요. 일단 첫 번째, EBS에서의 연계 비중을 줄이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다음 2번째, 직접 연계를 간접 연계로 전환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만약에 정확하게 확정이 된다면 영어 입시판은요 정말 소위 진흙탕판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까지는 직접 연계에 7개라는 버프가 있었기 때문에 영어에서 비중을 좀 줄이더라도 내가 직접 연계에 EBS 좀 이렇게 마지막 최종적으로 파이널 열심히 분석해서 점수 받으면 내가 원하는 점수 얻을 수 있었어 라는 어떤 그런 안도의 기준선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사라져버리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학생들이 목표로 하기 위한 1등급, 2등급을 받기 위해선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야 되는 파트, 그 부분이 바로 문장 해석 연습이에요. 자, 보시죠. 문장을 무시하게 되면 나타나는 결과, 어떤 결과가 있을지 제가 실제로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올해 2021학년도 9평에 나왔던 20번에 나왔던 문장입니다. 사실 어떤 학생이 이 현강에서 수업이 끝나고 나서 저한테 와서 선생님 저 되게 진지하게 상담을 좀 하고 싶은데요. 선생님 혹시 시간을 좀 내주실 수 있나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사실 현강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 같아서 그래 알았어 남아 내가 상담해 줄게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런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정시로 의대를 가고 싶은데요. 나머지 가공은 극강 1등급이 나왔는데 작년에 영어가 3등급이 나와서 재수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원하는 의대가 따로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영어 공부를 안 한 것도 아니고요. 진짜 많은 문제들을 풀었고 또 단어도 진짜 열심히 외웠거든요. 근데 저는 시험만 보면 3등급이에요. 저 영어 1등급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은요.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9평의 문항 중에서 한 문항을 딱 선택해서 문장을 하나 주고 그 문장에 해석을 한번 써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 나와 있는 해석이 그 학생이 쓴 해석이에요.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시죠. 네. 읽어보셨나요? 주어진 옳은 소원, 기업가는 가득 위분할 수 있다. 패브릭 대학, 생활, 훌륭한 그것에 교육적인 도달을 연구는 보여준다. 한글이긴 한글이죠. 그렇죠?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이게 우리나라 3등급 학생들의 현실입니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학부모님이 계시다면 본인의 자녀분들이 만약에 3등급, 2등급 후반이라면 한번 붙잡아 놓고 해석을 한번 시켜보세요. 현실이에요. 그렇죠? 이 학생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문제도 진짜 많이 풀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단어도 진짜 열심히 외웠어요. 근데 이 친구는 왜 이런 결과를 할까요? 이 친구는요. 독해만 집중했지 문장을 정확하게 구조를 파악하고 해석하는 연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이런 친구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영어 유치원을 나왔고요. 초등학교 때는 영어를 전문으로 하는 어학원을 다녔고요. 중학교 때는 또 어학원, 원어민 선생님이랑 영어를 공부하는 어학원 다녔습니다.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를 들어가서 외국의 SAT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수능을 준비하게 됩니다. 사실 이 친구들은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때까지는 그렇게 영어를 준비하는 거에 어려움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1학년, 2학년 때 모의고사에서의 어떤 수능 모의고사에서의 문장의 수준이라는 건 되게 평이한 수준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1학년의 모의고사의 어떤 문장의 수준을 놓고 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간략하게 예를 들자면 그는 영어 선생님이야 라는 문장으로 만들어져요. 근데 이게 2학년이 되면 문장이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구조가 꼬여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문장이 될 수 있어요. 그는 하버드에서 영어를 전공한 영어 선생님이다. 근데 이게요, 3학년이 되면 문장의 구조가 훨씬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언어적 추론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면 문장이 어떻게 바뀌어지게 되냐면 이런 식인 거죠. 고등어가 어류가 아니라면 그는 영어 선생님이 아니다. 깜짝 놀라셨죠? 그렇죠?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모의고사의 레벨의 수준이 이 정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냥 문장 분석을 하지 않고 문장 구조를 파악하지 않고 그냥 어떤 지문이 주는 흐름만을 잡아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했던 학생들은 이런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3월달이 돼서 학생들이 고3 모의고사를 봅니다. 근데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영어 점수가 막 잘 나와요. 근데 3학년 딱 올라가서 3월달 모의고사에 영어 점수가 훅 떨어집니다. 그럼 부모님이 걱정하시겠죠. 그럼 학생이 물어봐요. 야, 너 점수가 왜 그래? 그럼 학생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엄마 괜찮아. 이번에 내가 약간 좀 점심도 먹고 좀 졸리고 그래서 시험보다 잠들었어. 에이, 걱정하지 마. 그럼 이제 어머니가 안도하시겠죠. 아, 우리 애가 실력이 원래 이런 게 아닌데, 아, 뭐 점심 먹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들었어. 그래서 점수가 낮게 나온 거야. 과연 그 학생이 3학년 올라가고 첫 모의고사에서 잠이 왔을까요?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장 해석 연습,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문장을 그러면 어떻게 좀 방향성을 잡고 연습을 해야 되는지 핵심적인 포인트를 좀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어의 쓰임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많은 학생들이요, 단어장을 놓고 열심히 외웁니다. 막 몇 번 시험을 돌아가면서 표지어만 열심히 외워요. 네, 표지어만 외워요. 또 뜻도 하나 정도의 뜻만 외웁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이런 일이 생겨요. 요 문장은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에서 따온 문장이고요. 요 문장은 고등학교 3학년 기출에서 따온 문장입니다. 똑같이 어둠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단어장만 드립다 외웠던 학생들은요, 이 단어를 딱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딱 뜻이 하나가 떠오를 겁니다. 빨리 뭘까요? 아마 여기서도 지금 아 맞아 그 뜻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어떤 뜻으로 우리는 외웠습니까? 저 단어를 가정하다, 추정하다라는 뜻으로 외웠죠. 그렇죠? 근데 과연 그 뜻이 3학년으로 바뀌었을 때 이 문장에서도 이 단어의 뜻이 가정하다, 추정하다일까요? 이 단어가 되게 재밌는 거는요, 1학년, 2학년 때까지의 어떤 시험에서는 이 단어의 원탑 뜻은 가정하다, 추정하다가 맞아요. 근데 입시가 되는 순간 이 단어의 원탑 뜻은 바뀌어야 됩니다. 이 단어는 가정하다, 추정하다가 아니라 무언가의 인물을 받아들이다라는 뜻으로 바뀌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그냥 계속 가정하다, 추정하다로 대입시켜갖고 문장을 해석하니 그 문장의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전치사예요. 단어와 플러스 전치사.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싶다면 전치사의 의미도 정확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문장, 이 지문이 고등학교 3학년 시험에서 출제됐던 지문인데요. 이 지문이 끝나고 났을 때 아이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되게 많이 고민을 얘기했어요. 선생님, 이 지문 이상해요. 이 지문 도대체 진짜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문이 논리적으로 흐름이 잡혀지지 않아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제가 한번 해석해 볼게요. 한번 보세요. 이러는 거야. 자, 한번 봅시다. 그 친구들의 해석을 제가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문장에서 보면 세상은 비이거투부정사죠. 너무나도 너에게 주고 싶어 한대요. 뭘 주고 싶어 하냐면 a set of standards죠. 1년의 기준을 주고 싶어 한대. 근데 어떤 기준이냐면 for which 야가 꾸며주는 기준이겠죠. 너의 상상력이 풍부해질 수 있는 기준을 주고 싶어 한대요. 만약에 뭐라면 만약에 너가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세상은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 상상력이 풍부해질 수 있는 기준을 주려고 하는구나 라고 학생들은 받아들였겠죠. 그 다음 문장 봅시다. 근데 그 세상이 너에게 말해줄 거래. 뭐가 비현실적인지, 뭐가 말도 안 되는지, 뭐가 실용적이지 않은지, 뭐가 현명하지 않은지, 뭐가 불가능한지를 말해줄 거래. 그럼 이상하잖아요.
아니, 상상력이 풍부해질 수 있는 기준을 준다는데 그 세상은 나에게 안 된다는 것만 얘기해요. 이상하잖아요, 이거야. 그쵸? 보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똑같은 생각대로 느끼셨나요?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가 전치사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냥 전치사가 우리가 뭐 다 알고 있지, 중학교 때부터 배웠는데 뭐 인, 뭐뭐 안에, 앳, 어디 에, 뭐 다 난 뜻 다 아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문장에서는 왜 전치사가 들어가는 문장에서 우리는 해석이 애매할까요? 예를 들면 up이라는 단어는 뭐뭐 위에라는 뜻으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쵸? 근데 예를 들어서 I used up my energy. 그럼 이때 up은 뭐뭐 위에라는 뜻일까요? 해석이 애매해지는 거죠. 전치사를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쵸? 이 단어 사실 이 for에 대한 느낌이에요. for에 대한 느낌을 정확하게 우리가 받아들였다면 이 문장은 이런 뜻이구나를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간략하게 for의 추상적인 느낌만 얘기하자면 for는요, 목표예요. 내가 저까지 도달하기 위한 목표. 이 부분이죠. 근데 이 부분은요, 바꿔서 얘기하면 이 목표는요, 한계가 될 수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세상은 나에게 기준을 주고 싶어 하는데 어떤 기준인 거냐면, for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들어간다면 내가 상상력이 커질 수 있는 한계인 기준을 주고 싶어 한다. 이 느낌이 되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의 해석의 흐름이 매끄러워지겠죠. 전치사도 정확하게, 단어도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두 번째. 주어와 동사를 정확하게 찾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특히나 자기 등급이 2등급 후반 3등급, 4등급이라면 문장을 놓고 봤을 때 정확하게 문장이 주는 의미를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을 거거든요. 문장의 해석의 첫 번째 단계는 주어와 동사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럼 학생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주어 동사 찾는 거 그게 뭐가 어렵다고.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게 쉬웠다면 우리가 2등급, 3등급, 4등급이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한번 문장 잡고 해석 한번 해보시면서 체크 한번 해보세요. 이 훈련을 명확하게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예요. 대명사가 지칭하는 명사를 정확하게 찾아서 체크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런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문장을, 지문을 쭉 해석합니다. 한 문장, 다음 문장 정확하게 해석을 해요. 나 의미 받아들였어. 해석합니다. 근데 마지막 문장을 해석하고 나선 이게 무슨 내용이었지? 자,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올라가요. 이런 학생들의 특징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어휘가 정확하게 잡혀지지 않았던지, 두 번째는 뭐냐면 대명사가 지칭하는 명사를 정확하게 체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학생들이 대부분 대명사가 나오면 그냥 대명사로 해석합니다. 댐이 나오면 그것들, 그들 이렇게 해석해버려요. 그러면 그 문장은 해석될지언정 연결이 안 되겠죠. 그쵸? 문장들 간에 연결이 안 되고 단락이 끊겨버리게 되면 필자의 의도를 찾아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대명사가 지칭하는 명사를 정확하게 찾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어요. 전치사나 연결사가 이끄는 구화절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뭔 소리냐면 문장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구조를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장을 정확하게 체크하고 분석해야지만 그 문장이 주는 의미를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생각해보세요. 저기 로봇가 있어요. 저 로봇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저 로봇을 정확하게 분해해봐야 되겠죠. 그래야 그 로봇가 하는 기능들을 우리는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법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문법이 제대로 정리 안 된 상태에서 허관날 구문만 갖고 판다라고 해도 그 학생들은 6평이 끝나고 9평이 끝나면 또다시 고민할 겁니다. 내가 구문을 다시 해야 되나? 문법을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그 많은 문법을 다 정리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최소한 문장을 분석하는 단위에서의 문법은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문장을 쪼갤 수 있는 단위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단어. 그러니까 모든 문장은 단어로 쪼갤 수 있겠죠. 그렇죠? 두 번째는 뭘로 쪼갤 수 있으면 문장의 구성 성분으로 쪼갤 수 있어요. 모든 문장은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나 보어, 부사로 이루어져 있겠죠. 그럼 세 번째,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될 수 있는데요. 구와 절로 쪼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 정도까지를 분석할 수 있는 문법은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문법책만 봐도 앞에 한 5페이지 정도 짜리인데 이게 뭐가 어렵다고. 이건 기본 아니야? 그럼 그 기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기본은요, 고작 5페이지 정도 짜리인 거죠. 사실 이게 간단한 부분이 아니에요. 구는요, 수능 영문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파트, 준동사 파트를 담고 있고요. 절은요, 연결사 파트를 담고 있어요. 이 연결사 파트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접속사와 관계사와 의문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요 문법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부분을 정확히 체크한다면 우리는 문장을 더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보너스적인 선물로 어법 문제 있죠. 이 한 문제도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논리적 접근 방향까지 잡게 될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걸 왜 안 해? 그쵸? 맞아요? 자, 문장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을 학생들이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문법의 강의가 문장의 구조론이에요. 우리는 이 문장의 구조론을 통해서 가장 컴팩트하게 문장을 분석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될 겁니다. 그럼 그걸 바탕으로 문장들, 평가원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렇게 자주 등장하진 않지만 평가원이 중요하게 또 약간 복잡하게 잡을 수 있는 문장의 구조들, 이 패턴들을 정확하게 연습하면서 확인하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장이 정확하게 잡힐 수 있다면 독해는 훨씬 더 수월해지겠죠. 사실 많은 현강들이요, 대규모의 현강들이 사실 1월 달에 어떤 현강의 수업을 진행하게 되겠죠. 그렇죠? 1월 달 현강 수업 진행하게 되면 1학년 1년 동안 다뤄야 될 그 영어는 되게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독해도 잡아야 되죠. 그 다음에 EBS도 정리해야 되죠. 또 중간중간 내신 휴강도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문장부터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현강 강의는 독해부터 들어갑니다. 문장을 다루더라도 좀 그냥 구색 맞추기 정도씩의 어떤 그런 부분들밖에 잡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저는요, 1월달 한 달을 정확하게 투입해가지고 문장을 잡아나가는 연습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게 끌 겁니다. 그렇게 되면 독해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작금의 수능은 어떤 스타일로 출제가 되냐면 계속 좀 변하고 있죠. 작금의 수능은요,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이 문장들이 주는 유기적 관계들을 확실하게 체크해서 거기서 나오는 필자 의도를 빠른 시간 내에 잡아라요. 근데 문장이 정확하게 해석이 되면 필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잡아나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문장을 강조했던 겁니다. 1등급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럼 문장을 확실하게 잡으셔야 돼요. 문장을 잡게 되면 독해가 쉬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수능에서 영어 지문의 흐름을 매핑할 수 있게 될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각 유형별로 어려운 유형들 있죠. 빈칸, 순서, 삽입, 대입학, 이런 어떤 고난도 유형들의 논리적 접근 전략을 정확하게 세우게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되면 독해까지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겠죠. 그렇죠? 직접 연계가 간접 연계로 바뀐다면 우리는 이 독해 실력을 정확하게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잡게 되면 EBS의 분석은 훨씬 더 쉬워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EBS의 분석에선 올해 새롭게 아마 시도가 될 거예요. 직접 연계가 아니라 간접 연계 포커스가 잡혀서 학생들이 소재별로, 그 다음에 주제별로 지문의 소재를 끌고 가는 거에 대한 간접 연계들을 정확하게 훈련할 수 있도록 교재를 세팅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간접 연계가 나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 후기입니다. 제가 9평이 끝난 다음에 아직 수능에선 후기가 이제 막 올라오고 있는 상태라서 9평이 끝난 다음에 어떤 학생이 딱 제 그 EBS의 분석 강의를 놓고 평가를 해줬어요. 학생들이 제 강의를 들었더니 직접 연계 7문제 가운데 6문제에서 정말 정확하게 딱딱딱딱 잡혀서 문제를 풀 수 있었다. 네, 이런 후기입니다. 사실 진짜 많은 선생님들은 조교팀을 써가지고 분석서를 만들고 정리하지만 저는 제 잠을 줄여요. 그래서 제가 직접 분석서를 정리하고 만들고 분석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결과물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결과물들이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잡게 되면 마지막 우리는 파이널로 들어가게 됩니다. 올해 사실 첫 출간을 해서 선풍경이 인기를 끌었었죠.
정말 많은 학생들이 감탄해 줬던 EBS 파이널 129, 요 강의, 그 다음에 평가원의 코드 분석, 우리가 수능 막판에서 평가원이 각 유형별로 어떤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지, 어떤 유형의 출제 흐름으로 출제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로 마무리하게 된다면 현강생 1등급이 주는 75%의 1등급 비율, 네, 비현실적인 것만은 아니겠죠, 그렇죠? 제가 이뤄왔었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이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수업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네, 재밌게 수업할 겁니다. 정말 학생들이 3시간 수업되는 내내 정말 꼭 빠져들지는 않겠지만, 네, 수업이니까, 그렇죠? 네, 중요하겠죠? 맞겠지만 재미있게 흔들리지 않고 수업할 수 있게 커리큘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일 아마 과제장이 부여가 될 거예요. 그냥 일주일 주간 과제주 나가지만 그 안에서는 매일별로 학생들이 해야 될 과제들을 쪼개놔서 더 학생들이 문제를 풀고 공부해야 될 당위성을 더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학생들이 매일매일 아니라도 주중에 정확하게 학생들이 중간중간 점검을 통해서 학생들이 마지막 그 수업이 올 때까지는 확실히 교재에 대한 수업이 아니죠. 그렇죠? 맞아요? 네. 교재에 대한 과제가 명확하게 끝난 상태에서 올 수 있게 만들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테스트가 끝나고 수업이 끝나게 되면 부모님께 숙제에 대한 부분들과 테스트한 결과가 문자로 발송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우리 애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확실하게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사실 그냥 제가 제 혼자만의 단과 수업을 했다면 수업이 끝나고 나서 학생들에게 질문을 받아야 되는 당위성도 없을 거고요. 또 제 스케줄대로 움직일 거기 때문에 학생들의 질문을 제대로 받아주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물론 노력은 하겠지만. 근데 제가 계속 결사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가능하다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었죠. 결사되기 때문에 이 학생들의 질의응답, 상담 이 부분들을 직접 클리닝을 통해서 제가 직접 받게 될 겁니다. 학생들이 궁금했던 부분들을 직접 체크할 거고요. 제가 직접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줄 거고요. 입시에 대한 상담까지 같이 진행하게 될 거예요. 이거는 강제적으로 클리닝 시간이 잡혀 있기 때문이죠. 국어, 수학, 영어 선생님들의 진행되는 클리닉, 이 수업에서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얼마만큼의 질의응답을 할 수 있게 되고 얼마만큼의 입시적인 상담에 있어서 도움을 받게 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만약에 이 부분들이 궁금하시다면 대답은 수능 결사대입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의 인강에 대한 복습 강의가 계속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의대, 스카이 조교들과 확실한 밀착 관리를 통해서 학생들의 목표로 하는 대학의 합격을 꼭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긴 시간이었죠. 그렇죠? 수능 결사대 영어 커리큘럼 설명을 드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제 이름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